어떻게 하나의 혁명적인 아이디어가 자신을 낳은 바로 그 시스템을 오히려 더 강하게 만드는 도구가 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요, 암호화폐가 세계 금융 질서를 뒤흔들고 있는 이 아주 예상치 못한 여정을 한번 같이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이야기는 2009년 1월 3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바로 이 타임스 신문 헤드라인, 재무장관, 은행들의 두 번째 구제금융 임박. 이 문구가 비트코인의 첫 번째 블록에 영원히 새겨졌거든요. 이건 2008년 금융위기에 대한 아주 노골적인 비판이었던 거죠. 네, 바로 이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핵심적인 아이러니예요. 어떻게 보면 반항아로 태어난 기술이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기존 질서의 수호자가 되어가고 있는지 그 놀라운 반전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모든 것의 시작점이었던 2008년 금융위기부터 짚어볼 거고요. 여기서 어떻게 사토시라는 인물의 급진적인 아이디어가 태어났는지, 그리고 그 아이디어가 과연 디지털 금인지 아니면 그냥 거품인지에 대한 논쟁을 한번 들여다볼 겁니다. 그리고 나면 이야기가 정말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확 튀어요. 바로 달러가 이 기술을 어떻게 자신의 제국으로 편입시키고 있는지, 그리고 다른 나라들은 이 새로운 경쟁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흐름이 우리를 어떤 미래로 이끌고 있는지도 한번 전망해 보겠습니다. 자,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게 정말 전 세계를 뒤흔들었잖아요. 거대 투자은행들이 줄줄이 무너지고 결국 정부가 엄청난 세금을 들여서 이들을 구제해야만 했죠. 중앙은행들은 그럼 뭘 했냐? 바로 양적 완화라고 해서 돈을 마구 찍어냈습니다. 근데 이게 오히려 기존 화폐에 대한 불신만 키우는 꼴이 된 거예요. 결국 이 과정에서 저 중앙화된 금융기관들 더는 못 믿겠다 하는 대중의 믿음이 그냥 산산조각 나버린 겁니다. 그쵸. 이렇게 기존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바닥을 쳤을 때, 그러니까 누군가를 굳이 믿을 필요가 없는 완전히 새로운 시스템에 대한 갈망이 그야말로 최고조에 달했던 겁니다. 정말 완벽한 타이밍이었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아직도 정체가 밝혀지지 않은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가 제안한 건 정말 혁신적이었어요. 은행 같은 중개자 없이 그냥 개인과 개인이 직접 돈을 주고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자는 거였죠. 사토시는 문제의 핵심을 정확히 꿰뚫어 본 겁니다. 이게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신뢰의 문제라는 걸요. 그러니까 중앙은행이나 정부를 믿어야만 돌아가는 시스템 말고 그냥 수학과 암호학적인 증명에 기반해서 돌아가는 그런 새로운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낸 거죠. 바로 이게 그 이론과 현실입니다. 왼쪽에 보이는 백서가 바로 그 청사진이었고요. 오른쪽에 보이는 제네시스 블럭, 즉 첫 번째 블럭이 그 아이디어를 코드로 구현해서 생명을 불어넣은 결과물이죠. 그리고 보세요. 저 첫 블럭에 새겨진 은행들의 두 번째 구제금융이라는 메시지. 이 기술이 도대체 무엇에 저항하기 위해 태어났는지를 영원히 증명하는 출생증명서 같은 겁니다. 비트코인이 가져온 핵심적인 혁신, 바로 이겁니다. 왼쪽 그림처럼 은행이라는 중앙관리자를 꼭 거쳐야 했던 기존 방식 대신에 오른쪽처럼 네트워크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동등하게 거래 장부를 나눠 갖고 직접 관리하는 개인 간 P2P 네트워크를 만든 거죠. 이걸 우리가 탈중앙화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혁신적인 아이디어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은 탄생부터 지금까지 항상 한 가지 비판에 시달려 왔습니다. 그건 바로 이게 그냥 거품, 즉 버블 아니냐는 논란이죠.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역사 속의 버블 사태랑 비트코인을 비교하곤 하는데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정말 그냥 21세기에 다시 나타난 튤립 버블일까요? 자, 왼쪽에 보이는 게 17세기 네덜란드의 그 유명한 튤립 가격 그래프고요. 오른쪽은 자산 버블의 전형적인 패턴을 보여주는 하이먼 민스키 모델이라는 겁니다. 언뜻 보면 비트코인의 가격 변동 그래프가 이거랑 되게 비슷해 보이거든요. 바로 이 지점에서 이거 버블이다라는 논쟁이 계속해서 나오는 거죠. 하지만 튤립하고 비트코인 사이에는 아주 결정적인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프로그래밍된 희소성이라는 개념이에요. 비트코인은요, 약 4년마다 채굴 보상이 딱 절반으로 줄어드는 반감기라는 걸 겪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건 그 누구도 마음대로 바꿀 수 없는 코드예요. 즉,
공급량이 아주 정확하게 예측 가능하도록 통제된다는 뜻입니다. 바로 이런 특징 때문에 디지털 금이라는 비유가 나오는 겁니다. 한번 보세요. 금처럼 딱히 발행하는 주체가 없죠? 그리고 총량이 유한하고 채굴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는 점도 똑같습니다. 이게 바로 비트코인이 단순한 투기 거품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주장하는 쪽의 핵심 근거인 셈이죠. 자, 바로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아주 흥미로운 방향으로, 정말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기존 금융 시스템에 저항하려고 태어난 기술을 바로 그 시스템의 정점에 있는 최강자, 미국이 자신의 지정학적인 이익을 위해서 역으로 활용하기 시작한 거죠. 이 전략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트리핀 딜레마라는 걸 알아야 하는데요. 아주 간단히 말해서 이런 겁니다. 미국은 전 세계가 달러를 쓰게 하려면 계속 달러를 찍어서 공급해야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돈을 계속 찍어내면 달러 가치가 떨어지고 무역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찾아낸 기가 막힌 해법이 바로 이 4단계 전략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첫째, 민간 기업들이 달러의 1대1로 가치가 고정된 디지털 화폐, 바로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어서 전 세계에 쫙 퍼뜨리게 합니다. 둘째, 이 스테이블 코인이 신뢰를 얻으려면 담보가 있어야겠죠? 그 담보가 바로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다는 미국 국채입니다. 셋째,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전 세계에서 미국 국채를 사려는 거대한 수요가 끊임없이 생겨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은 이자도 거의 안 주고 빚을 쉽게 팔 수 있게 되고 달러의 지배력은 디지털 시대까지 쭉 이어지게 되는 거죠. 반항아를 길들여서 제국의 가장 충성스러운 병사로 만들어버린 셈이에요. 정말 놀라운 반전 아닌가요? 물론 이게 미국 혼자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전 세계가 이 새로운 디지털 금융 경쟁에 너도 나도 뛰어들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전 세계가 정말 각자의 이유로 이 경쟁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엘살바도르나 러시아 같은 나라들은 미국의 금융 제재를 피하는 수단으로 비트코인을 쓰고 있고요. 유럽이나 일본 같은 경제 대국들은 달러에 너무 의존하지 않고 우리만의 금융 주권을 지키겠다며 움직이고 있죠. 심지어 블랙록 같은 월가의 거대 금융기관들조차 비트코인을 새로운 전략 자산으로 보기 시작했어요. 보이지 않는 디지털 금융 전쟁이 이미 한창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기술들이 하나로 합쳐져서 만들어낼 미래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웹3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그리는 미래 비전은 웹3라고 불리는 새로운 생태계 위에 세워져 있는데요. 이 생태계를 튼튼하게 떠받치고 있는 세 가지 거대한 기술 기둥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물 인터넷, IoT, 인공지능, AI, 그리고 블록체인입니다. 이걸 우리 몸에 비유하면 이해가 아주 쉬워요. IoT, 즉 사물 인터넷이 우리 몸의 신경계처럼 현실 세계의 데이터를 싹 모으고요. AI, 인공지능이 두뇌처럼 그 데이터를 분석해서 최적의 판단을 내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블록체인은 이 모든 과정을 그 누구도 위조하거나 변조할 수 없게 기록하는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원장 역할을 하는 거죠. 결국 우리는 맨 처음 던졌던 그 질문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중앙 권력에 저항하기 위해 태어난 이 기술이 과연 모두를 위한 진정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게 될까요? 아니면 결국 기존의 강자들이 겉모습만 살짝 바꾼 채 더 강력한 통제 시스템을 만드는 도구로 전락하게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어쩌면 앞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갈 미래 그 자체에 달려 있을 겁니다.